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전 왠지 모르게 서부 개척시대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다루는 것들이 지금 좀 투쟁적 성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여론조사 다룰 필요가 또 생기는 건데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코너 김봉신의 신율의 신과 함께 하는 여론조사 분석 코너 신과 함께입니다. 오늘도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득표율, 투표율 다 분석해 보시면. 그렇죠. 투표율 같은 경우는 이제 42가 넘었다고 하니까 1년 전 대비해서 당원 투표율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이제 37에서 42면 이제 5%포인트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권리당원 명수가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250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22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당원 규모가 좀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선거 전과 비교하면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제 조정이 됐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내부 결속을 좀 단단히 다지는 차원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거 끝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잡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가장 이제 두드러진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85%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금 당선이 된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대선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 갤럽이라든지 이제 MBS 조사에서 정당 지도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35에 62% 득표를 했었죠.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현 대표 62득표였지 않습니까? 그 곱하면 어느 정도 나오면 21.78 나오니까 하면 22 나옵니다. 그런데 가령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가 됐는데요. 35% 그때 투표했나요? 아니요. 정당 지도를 35로 놓고 민주당을 한 28로 놓고 한 7%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밀리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정당 지도가 그때 있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한 62%가 한동훈 대표를 찍겠다. 이렇게 환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 조금 그렇죠. 넘죠. 전체 베이스에서 한 2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도가 한 27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85가 지지한다라고 따지면은 얼마가 나오냐? 거의 한 19%, 20%. 24가 나옵니다. 23, 4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그러면 서로 간에 두 지도자가 양대 정당의 지도자가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두 대표가 극히 미세하게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들 규모로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많다.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24대 22니까 뭐 얼마 많지가 않죠. 46이니까 나머지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의 한 20도 20여 % 국민의 그분들이 이제 중도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도 성향자가 한동훈 대표를 찍을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찍을 것이냐? 요거를 한번 다시 재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중도 성향자들이 상당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슈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과는 약간 좀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좀 몰려 있었죠. 한 6대 4 정도? 많이 따지면 이제 6대 한 3.5 정도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지금 당장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결과를 가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뭡니까? 예전에는 당청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당 용산 이래야겠네요. 당 용산과의 그 관계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럼 국정 주도력을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관건이겠다. 그게 잘 안 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도의 지지도를 따라잡기는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참고로 김봉신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대충 우리가 평균점이 이 정도 된다라는 대략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개요를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안 됐어요. 전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 보고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의미가 또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11.70% 얻었다라고 돼 있는데 민영배 9.05, 강선호 5.62 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좀 안 됐고 나머지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이 한주로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거 없이 그 내부에서 이 분란이 된다거나 일부 그 당원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객체로 놓은 상태에서의 뭐 비난을 좀 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참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봉주 후보가 이제 명파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명파리를 하는 주체로서 권리당원인가라고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참혹한 결과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분열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교훈일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상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 후보가 좀 이렇게 친화력을 보여주는 후보에게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의 당원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정권 교체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근데요,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득표율도 평균 득표율보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높지가 않고 투표율도 평균 투표율에서 좀 밑돌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호남의 특수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호남이 큰 게임 다음에서 호남의 유권자 또는 호남의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또 당원분들이 되게 많이 그 긴장이 이완되는 국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고 나서 바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호남 쪽에서 엄청나게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뭐 그 기초단체 지자체 단체로 봤을 때 광주 북구가 전국 꼴등이었죠. 그렇게 따지면은 큰 게임에서 이기건 지건 간에 그 이후에 있어서의 민심 수습이 잘 안 되는 곳이 호남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그 총선 이후에 일종의 한번 카타르시스를 지나고 나서 호남의 민심이 지금 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한 가지는 그렇게 따졌을 때 호남을 원적지로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 꽤 많이 분포하고 있는 당원분들일 텐데 호남하고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또 재미있다. 그 연동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투표율이 이제 거의 20%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낮게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뭐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약간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가설은 틀렸죠. 예,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도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남의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 있는 사람과 그 호남에 원래 이제 그러니까 원적지로 있는 분들하고 그냥 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호남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그거는 많이 지지를 해왔던 그런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참여율이 이제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숙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좀 여쭤볼 텐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전주 대비 2.9%포인트가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뭐 이게 뭐 큰 저건 의미를 부여가 가능할까 뭐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크게 그 의미 부여는 쉽지가 않고요. 한 그 7월 4주 정도,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전 고점이 34.7이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본 오차를 2.2%포인트로 밝혔으니 이것 역시 전 고점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큰 폭으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여름을 좀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바캉스 시즌이라고 했던 이 전국적인 어떤 휴가 기간 이게 이제 지났죠.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죠. 더워서 예. 어디 가지도 못해요. 바닷가 가면 모래가 뜨거워가지고 예. 어떻게 다니지도 잘 못한대요. 맞습니다. 그 휴가 기간이 지났는데 빠지고 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있어서의 독립기념관 관장과 관련된 이제 논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이 논란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논란, 어떤 이슈 제기로도 지금 대통령 긍정률은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화조사로 조사했을 땐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34.7에서 30.7이니까 4%포인트 전고점에서 하락하는 요 사이 기간이 사실은 이게 꼭 하락할 기간은 아니거든요. 여름에 이제 휴가철을 갔다 오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이제 관대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상승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슈에서 예전 같으면은 광복절 특사라든지 이런 이슈로 꽤 성적을 거두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특사를 하면 글쎄요, 이제 생계형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구제를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어떤 득점 포인트에서 지금 득점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는데 오차범위 내에서는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락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정 운영에서 뭔가 반전 포인트를 잡고 있지 못하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또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그 민주당은 올라갔는데 이게 민주당의 컨벤션 이펙트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눈여겨봤는데요. 컨벤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뚜렷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은 전국 순회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오차범위 이내에서이지만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횡보라고도 하겠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 국민의힘이 6.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거 오차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42.2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31.0인데 이게 이제 두 자릿수 격차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뭔가 그거 왜 그래요? 한 대 맞은 것 같은. 왜 맞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청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 못 냈다? 예.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새로운 그 여당 대표가 이제 등장하면 같이 맞춰서 민생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엉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도 힘들고 여당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9.7로서 두 자릿수 회복을 할 것이냐 바로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합치면 이게 벌써 50%가 됩니다. 이게 리얼미터 ARS 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화조사로 가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두 야당이 합쳐지면 국민의힘을 압도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서로 간에 뒷다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서로 실타래를 풀기보다는 잡아당기고 있어가지고 엉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만일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좀 차별화 행보를 보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좀 이게 달라질까요? 그게 아까도 정봉주 후보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영 내에서 파열음을 낼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만약에 한동훈 체제에서
뭔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에는 그랬을 때는 뭔가 당심이라든지 민심에 기반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좋지 않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민생 현안을 들고 만나는 것들이 더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독립기념관 이런 제가 인사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엉킵니다. 엉키고 그 여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닥을 잡아야죠. 자, 이 한국갤럽이 19일 날 시사저널의 의뢰로 지난달 7월 2일부터 19일까지 각계 전문가 500명 그리고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최대 3명까지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당 지지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필요는 없는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 보니까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1위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2위가 한동훈 대표, 3위는 이재명 대표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예, 여론조사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은 이거 대통령실은 이런 결과는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걸 비율로 이제 따지자면 전문가 57.4%가 김건희 여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인데요. 예. 그런데 4등이 전문가 중에서 2등은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3등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왔는데요. 4등이 이게 이제 역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공이 13.4%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나온 그 인물이 4명 있는데 그중에 1등은 김건희 여사, 4등은 천공. 그런데 이게 두 명을 합치면 이게 70이 넘어요. 그러면 전문가분들 중에서 10명 중 7명이 김건희 여사 또는 천공이다. 근데 이 두 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권력을 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 옆에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대통령은 그러면 공식적인 그 국민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대표였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